안녕하세요. 친절하게 쉬운 경제 48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 광주연구원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봉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6월도 벌써 한 3분의 2는 지나간 느낌인데요. 자,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월요일하고 내일 화요일은 수업이 없어서 기존에 못했던 것들, 숙제들 하고 있는데요. 네. 다행스럽게 지난주에 네. 좀 어려운 영어 시험이 맞춰져가지고 아,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그 학생들이 배우는 파닉스. 파닉스가 발음, 음소 이런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영어 발음 가르쳐주는 그런 과목인데. 네. 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파닉스 관련된 네. 수업을 네. 이제 한 학기 지나다 보니까 네.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영어가 발음대로 철자대로 발음 안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맨날 외우면서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따위냐 이러면서. 근데 이 파닉스 과목을 한번 거치다 보니까 네. 그것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정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영어 단어가 보이는 대로 발음 안 되더라도 화내지 말고 그냥 적응해라. 이런 건 하나 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사실은 그 지난주에서 전북에서 군산에서 그 청년들 2배 적금에 대해서 신청한 청년들에게 2시간 오프라인의 강의를 듣고 1시간은 5명대 1명의 그 상담사가 같이 이렇게 해서 재무 상담을 같이 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대상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잘 얘기하기가 쭈뼛쭈뼛해 하셨었는데, 자기가 비슷한 또래들의 서로 대한 정보들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지난번 제가 상담한 그룹은 20대와 30대 청년들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얼마 정도면 결혼하는 부분에서 준비가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돼서 우리나라는 아직 집단 상담이 되게 좀 잘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좀 몇 번 가다 보면은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희망을 본 케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요 프로그램이 제가 지금 계속 앞으로 한 8번 정도는 더 참여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하고 앞으로 저도 이거 쭉 경험이 쌓이더라고요. 한 명만 이렇게 하는 것에서 더 벗어나가지고 5명에서 같이 해보니까 좀 재미도 있고 하더군요. 아무튼 나도 이게 보고서 쓰는 게 만만치 않은데,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기사들 가지고서 한 주간의 금융 뉴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를 활용해서 3가지 타이틀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장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로는 사실 6월 중순 수출이 620억 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 비중이 41.2% 올랐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시야에서는 단일 비중이 넘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좀 위험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K자형의 착시 랠리다라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실히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면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1530선 돌파와 자본시대 약화의 증거인데요. 무역 흑자가 이렇게 대규모인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 튀는 것은 결제통화의 투자 자본이 미스매치 현상이다라고 보는데, 들어온 환율이 결국은 다시 또 외국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된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자산의 일정 비율을 달러나 해외 우량자산 상시 분산의 해치 전략이 필수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카타르 LNG 심장 라스파판 폭발 사고와 국내 조선업의 반사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LNG 공급국인 카타르에 그 폭발 사고 발생이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K조선의 퀄리티 프리미엄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반기에 좀 더 주도적으로 뭔가 영업이 활성화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해외적인 측면에서는요, FOMC, 케빈 로시의 매파적 동결과 포워드 가이던스의 폐기인데, 아무튼 되게 비둘기적으로 봤던 케빈 로시가 매파적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저금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위협하는 시대가 오지 않느냐. 아무튼 미국에서도 더 이상 어떤 비용이라든지 인플레이에 대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미이란 스위스 비밀회담 종료, 유가 30% 급락과 토기인유 악재의 존재인데, 아무래도 유가는 폭락했지만 이게 90일 한시적이다라는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좀 남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세 번째는 좀 흥미로운데요. 일본은행이 6월 회의에서 소극적 금리나 긴축 태도를 보이자 글로벌 해지 기업들이 일본의 저렴한 엔을 들려서 달러에 투자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글로벌 자금이 아시아에서 이탈 및 달러 독식을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고, 특히나 일본 제품의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자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경합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더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구체적으로 기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6월 20일 비둘기인 줄 알았더니 새 페드에 긴장하는 월가라는데요. 2% 물가 안정 목표 달성할 것, FOMC에서 인플레 억제 의지 표명, 월가 페드 운영 규칙 바뀔 것이다라는 케빈 러시의 힘찬 취임 후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어느 정도의 금리 오히려 약간의 동결과 인상을 폭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은 금리를 내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골드만삭스 한증시 MSCI 선진국 진입 불발 전망이다라는 6월 22일자 뉴시스의 기사입니다. MSCI에 들어가고자 우리나라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발표한 시장 분류에서 선진국의 관찰 목록이 일단 등재가 돼야 되는데 일단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5개 항목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인데요. 외환시장 자유화에 대한 부분,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그 다음에 정보의 흐름, 청산 및 결제, 이동성 등에서 아직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이러한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청년 연 19% 청년 미래적금, 고객 유치전 나선 금융권이라는 6월 20일자 경기일보의 기사를 가장 대표적으로 가져왔는데, 많은 기사들에서 청년 미래적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이 되어서 신한 도약계좌 연계 시 1%, 하나은행 우대적금 2억 원 청년 자산 형성된 사다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좋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얘기했었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새마을금고가 제일 금리는 높다라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발표 전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살펴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가입을 하신다면 유리는 하겠죠. 아무튼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자산을 좀 형성하는 것이 그 자산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뭔가 투자든 아니면 나를 위한 투자든 어디에서든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는 만약에 대상이 되는 청년, 이것도 34세 청년까지밖에 아니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또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더 많은 12% 금리까지도 챙겨줄 수 있다라고 하니 잘 내가 해당이 되는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기사는요, 참교육보다 현실이 더하네. 고등학교 한 곳에서 48명이 도박에 손댔다라는 서울경제신문의 6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저도 참 재밌게 보고 있는 참교육인데요. 넷플릭스의 드라마인데 정말 현실을 너무 재미있게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너무 속 시원한 어떤 사이다 같은 드라마로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 기사 내용에서 강원도 한 학교에서 48명이 고백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지금 현재가 도박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사이버 도박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많이들 자진신고했는데 강원도지에 특히 집중이 돼서 최다 건수를 기록한 학교까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도박이 의외로 많은 학교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도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체에서 도박비 400만원 변진 것들 못 치는 하는 극단을 선택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1년 6개월 상습 가출과 차량태를 반복하는 사례, 그 다음에 신고가 접수된 이런 쪽에서는 아무튼 여러 가지
제 2차 범행까지도 다양하게 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독은 사실 자기 혼자 힘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좀 이탈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정말 도박이 너무나 쉽게 또 한탕주의처럼 이렇게 퍼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계심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넷플릭스를 안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드라마를 그냥 유튜브 짤로 네, 그러셨군요. 추천 들어오면 보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도박은 고등학교죠? 그렇죠. 도박 그쪽은 네. 고등학교였습니다. 네, 고등학교 친구들은 뭐 촉법 아니니까 네. 그냥 법대로 그냥 가서 법대로 그냥 쭉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14세 촉법 소년이 이제 가는 그 교도소가 있잖아요. 네네. 소년 교도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버지의 고향이죠. 본 적이 김천입니다. 근데 그 교도소가 김천에 대한민국에 하나 있는데 김천 소년 교도소야. 네. 그래서 가끔씩 김천 시내 이제 갔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큰 담이. 물어봤죠. 어릴 때부터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교도소라고. 그래서 그냥 교도소가 있는 줄 알았지. 그게 소년 교도소인지 몰랐거든요. 예, 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14세가 저 정도인가?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14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다 어른들이잖아요. 20대들이. 그러니까 조금 감이 안 오기는 해. 왜냐면 14세 정도 아이들이면 어른 한 명을 한 8명도 못 당해요. 근력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14세인데 굉장히 이렇게 좀 빨리 빠른 애들이 있고 네. 일반적인 애들이 있는데 저도 지금 계속 중학교 가잖아요. 큰 애들이 있어.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재미삼아 나온 건데 심각해져가지고 지금 교육감 하나가 공청회 열겠다고 그랬잖아요. 도입 여부를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괜히 유명해지려고 이렇게 올라타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좀 안 좋은데요. 근데 선생님들이 뭔가 이렇게 좀 감독하기 어려운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 네,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 달 이제 말쯤에 무적 14세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걱정되네요. 네. 괜찮으실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큰 애들이 제 입장에서 그렇게 큰 애들이 없어요. 맞아요. 근력으로 이렇게 대등할 만한 애들은 없거든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또 모르죠. 동네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더 팩트라는 곳이고요. 2026년 6월 22일. 자, 오늘은 은행하고 증권사 돈 많이 버시는 거하고 중소기업 얘기가 앞에 있습니다. 네. 제목이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71조 육박 전망이다. 은행과 증권이 쌍끌이 하고 있다. 자, 은행하고 증권이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요.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개가 동일합니다. 뭘까요? 대출? 대출해주고 이자 받는 겁니다. 증권에서 한 투자 아닌가요? 증권도 대출 많이 하죠. 증권에서도 대출로 돈 버시는 겁니다. 자, 2분기 순이익이 5조 5천억 전망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자 10조 9천억 정도로 역대 최대를 예상한다. 역대 최대의 순이익을 일으키는 이유는 단순하죠. 왜? 고객들이 역대 최대로 빌려가고 있으니까. 네. 이게 여기는 그 얘기가 안 나오지만 조금이라도 뭐 경제에 뭐 신문 같은 거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그럼 여기가 돈 잘 버니까 여기다 투자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NIM이라고 있습니다. 순이자 마진입니다. 대출 성장, 증권 수익 호조래요.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 돈 넣어가지고 수익이 올랐다. 오케이요. 그것도 평가 금액에서 오른 거로 가니까. 근데 그거 하고 대출해주고 신용 융자해주고 받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크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못 봤으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잘 보시면 신용 융자하고 벌어들인 돈은 현금이고요. 증권회사 입장에서 벌어들인 게 현금. 자기들이 주식 투자해서 번 돈은요. 네. 우리 몇 번 전에 녹음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국민연금 수익이 어때요? 그게 진짜가 아니고 착시현상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신권회사도 똑같지. 자기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서 평가금액이 높아갖고 수익 올라갔어요. 그건 미실현 수익이잖아. 현금 안 한 거잖아. 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KB, 신한하나, 우리금융 4대 금융 지주가 올해 상반기 11조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여기서 보면은 내용 중에 자, 브로커리지하고 자산관리 수익까지 확대됐대요. 대출 얘기는 안 해. 왜? 그거 얘기하기 싫거든.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 기자가 이 금융 지주회사 관계가 없을까요? 그럼 금융 지주회사가 껄쩍지근한 거를 이게 기사에 올리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이 견조했다. 뭐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나 쪽이에요. 은행이 기업 대출은 전월보다 10조 6천억 원 증가해서 잔액이 1,408조, 이제 기업 금융이 1,400조를 넘네요. 네. 그리고 4월에도 또 늘어났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증가세를 이어갔대요. 그래서 보면 전월보다 뭐 3조, 뭐 그래서 지금 잔액이 940조 8천억 원 정도래요. 이상한데 가계대출이 940조 8천억 이거밖에 안 되나요? 잘 보시면 주택담보대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가계대출 1,000조 시대가 아니라 가계대출 1,500조 시대인 겁니다. 다른 대출도 포함해서요. 이제 제가 보기엔 감당이 안 됩니다. 위에 보시면 기업대출도 1,400조, 약 1,500조고요. 가계대출도 1,000억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큰 회사일수록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리스크가 낮아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게. 기업대출이 더 리스크가 높고요. 그렇죠. 자, 비이자 이익도 실적 개선을 뒷받침하고 있대요. 국내 증시 호조로, 그렇죠. 주식 거래 대금이 늘리면서 증권 계열의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그리고 웨이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투자은행 관련된 수익이 확대된 영향이다. 계속 지금 대출, 신용융자 하는 얘기는 안 하고 있죠. 맨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할 얘기가 좀 더 있으니까요. 금융권 관계자에는 상반기에는 순이자 마진, NIM 개선과 대출 성장, 그렇죠. 슬쩍 끼어났네요. 증권 수익 확대. 증권 수익 확대보다는 어때요? 신용융자에 관한 수수료 또는 대출이자가 더 크겠습니다. 4대 금융 모두 견조한 실적을 낼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하반기에는 생산적 포용 금융 확대율과 자본 비율 관리, 가계대출 규제 강도에 따라 실적과 주주 환원 여력이 달라질 수 있다. 주주 환원 여력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글쎄요. 이 금융지주 회사에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받는 배당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금융지주 회사 거는 주식을 사시는 이유가 배당 때문에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배당을 많이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자, 맨 뒤에 오늘 이 기사는 못 다룰 텐데요. 먼저 하겠습니다. 네. 금융감독 원장님이 얘기한 건데 보내드린 것 중에 맨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연합뉴스. 후회한다라고 써놨습니다. 2026년 6월 22일 이찬진. 이분이 지금 뭐 하시는 분이냐면요. 아래쪽에 그림이 있으시죠? 금융감독 원장님입니다. 금융감독 원장님. 바뀐 거죠? 네. 그 전에 누구였어요? 검사 출신 그분이죠. 그렇죠. 자, 이찬진 금융감독 원장님이 뭐라고 그랬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들어누워 막을 것 후회 부작용 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맞아요. 지금 여기서 딱 찍어서 두 개입니다. 네. SK 하이닉스와 두 개밖에 없죠.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딴 것도 있겠지만 안 사지. 자, 빚내서 투자하는 게 늘어나는데 통계 착시로 체감도가 떨어진다. 지금은 심각하게 보인다. 이미 많은 사람들 가입하고 있는데 심각하게 본대요. 자, 스페이스 X 공모주 무산 어처구니 없어. 아닙니다. 나중에 전번에 또 말씀드릴게요. 한투 운영 검사 착수, 삼성 운영 점검, 금융감독원 지방 이전에는 공사판 현장 감독이 어디를 가나. 이게 좀 지방으로 가겠다는 건지 안 가겠다는 건지 저기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감독원장님이 레버리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일 정보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ETF 도입을 후회하고 있다. 왜요? 이거 허락해줘서 뭐가 훨씬 늘어났다고요? 빚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늘어났다고. 그게 통계에 잡힌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투자자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빌렸는데 어떻게 마련할 거야? 자, B2 열풍에 가져도 주식시장 시가총액 증가로 시총 대비 신용거래 융자 잔고 비중이 줄어서 최근보다 떨어진 통계 착시를 경계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저희 올해 초에 이게 주가지수가 3,000이 안 됐습니다. 2,500. 그쵸. 지금요 9,000이야. 9,000.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빌렸을 때 올해 초에 빌렸을 때 퍼센트하고요. 지금 빌렸을 때 퍼센트를 보면 빚낸 돈의 퍼센트
지금이 훨씬 작죠. 왜요? 그렇겠네요. 모수가 훨씬 커졌으니까. 2,500에서 9,000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빌려도 올해 초보다 지금이 고객들이 돈을 더 덜 빌려가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ETF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 일어나는 지금 ETF의 주력 산업들, 이 종목들. 그러니까 소극적인 내용이 아니라 패시브가 아니라 어그레시브한 이러한 ETF는 원래 ETF의 취지에 전혀 안 맞는다. 그리고 ETF의 취지에 가장 안 맞는 게 지금 이거예요. 단일 종목 ETF. 완전 반대고요. 이건 뭐 투자 지금 말씀드린 ETF는요. 처음 시작할 때 ETF 펀드 이전에 냈던 펀드가 뭡니까? 인덱스 펀드요. 그렇죠. 인덱스 펀드의 취지가 뭡니까? 뭐가 오를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다 사세요. 시장 전체를 소유하라.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검색해보세요. 그분이 만들었어요. 마젤란 펀드를. 근데 그거를 단일 종목 ETF를 내놨어. 시장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소유하라. 이렇게 된 거죠. 가다가 그거를 뭘로 허락했어요? 레버리지로 허락했어요. 빚내서 2배로, 3배로 하세요. 뭐예요? 원래 ETF의 취지와 완전 반대 있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냥 알고 하시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ETF는요 다른 펀드와 다르게 안전해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어때요? 이건 수요자 기만이라고요. 일반 펀드보다 ETF가 안전한 거 아니야? 왜? 넓게 이렇게 분산 투자를 더 많이 하잖아. 근데 ETF는 패시브라고요. 근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게 패시브 펀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저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열을 올리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네가 뭘 안다고 그러겠냐? 그렇게 하시겠죠. 원장님 얘기를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원장님은 최근 금감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소비자 경고를 발령했대요. 그렇죠. 갑자기 통계가 바뀌니까요. 근데 쿨링 다운이 안 되고 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네. 왜 이런 걸 영어를 쓰지? 미치겠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미 빌려서 레버리지 투자했는데 금융감독원장님이 걱정하니까 내가 빌린 거 그냥 이거 좀 정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미 빌렸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투자자는 에이씨 못 먹어도 고. 그러니까 레버리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 대부분이 중산층과 서민이 많은데 이건 제 입장에서 인정합니다. 왜요?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전부터 그 얘기했습니다. 가정주부가 아이를 업고 와서 증권 객장이 나와서 주식을 사는 그때가 끝물이다. 맞아요. 근데 요즘은 객장이 나오실 필요가 없죠. 왜? 그렇죠. 모바일로 간단하게 하시니까요. 자, 증시 변동성이 오면 9,000인데요. 이게 갑자기 4,000 되면 충격이 될 수 있어. 왜요? 지금 신용융자로 빌리신 돈이 지수가 절반이 되면 내가 빌린 돈이 절반이 되나요? 아니죠. 네. 그건 집값하고 똑같은 거지. 별도의 안전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안전조치가 있을 수가 없죠. 왜? 이미 빌렸으니까. 빌리는 걸 제한해야지. 다 그렇죠. 빌렸는데 지금 제한을 하시겠대요. 많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얘기하는데요. 자, 최근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부상과 관련해서 물량이 한 주도 배정되지 않은 거는 저도 이해가 안 간다. 아니죠. 이걸 왜 이해해요? 이게 이해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죠. 미국에 있는 IB 투자증권회사가 이걸 주재했을 거 아니에요. 왜 IPO는 증권회사 또는 투자은행이 이 업무를 주재하니까 우리나라도 IPO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네. 배정을 할지 안 할지는요. 그 주재하는 금융회사가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국내에 국민연금 같은 이 연기금은요. 당연히 배정을 하겠죠.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미래에셋은 사회사냐, 사적 회사잖아요. 네. 미래에셋이라는 회사가 미국 월가에서 유명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이 미국의 월가에 가서 강한 인상을 남긴 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습니까? 나스닥 들어가서 레버리지 2배, 3배, 4배 먹는 걸 엄청나게 가입했는데 그게 다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정보를 보는 월가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건재된 투자자로 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고민할 필요 없이 왜 고민하지? 왜 사서 고상하지? 안 주면 그만이죠.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받았을걸요? 왜? 일본은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근데 지금 제가 본 뉴스에서 그랬습니다. 미래에셋 회장 사과했습니다. 저희들이 받으려고 그랬는데요. 못 받았고요. 돈 넣으신 분들 저희들이 보상해 드릴게요. 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발 빠르게 잘 조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이런 거 분노해 하거든요. 자, 금융감독원은요, 스페이스X 공모주 자사주 ETF에 편입한다고 광고한 한국투자신탁 운용을 대상으로 주중 현장 검사에 착수하고 액티브 펀드가 아닌 패시브 ETF에 상장 당일 스펙스를 사들인 삼성자산운용도 지수 방법론을 지켰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제 말씀이 이거죠. ETF를 팔면서 액티브를 팔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자, 증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ETF 중에 액티브 ETF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한 게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하고 지금 스페이스 X 같은 이런 거죠. 자, 신문기사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스페이스 X가 이게 지금 그 주식시장이 상장되고 나서 거꾸로 우리나라 국내 회사 중에 로켓 회사 전부들 주식 가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폭락했다고 합니다. 저는 알 수가 없지만요. 자, 맨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지방 이전, 이건 좀 모르겠는데요. 상황이 되면 저희 입장을 밝히면 될 것.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공사판이 현장 감독이 어딜 가겠냐.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확한 얘기를 해주기 싫으니까 그냥 그냥 사람들이 은유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전주 상팩입니다. 자, 연합뉴스고요. 2026년 6월 21일입니다. 동전주 상패 초읽기 국가에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너무 낮은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게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 있으려면 조건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거죠. 그 조건 못 맞추면 당연히 상장 폐지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총이 8조 원 정도고 동전주 누가 갖고 있을까요?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들고 있을까요? 미쳤습니까? 안 들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상장 폐지되면 누구만 박살난다? 개미만 박살난다. 이런 얘기죠. 자, 1,000원 미만. 1,000원 미만은 너무 그런데 100원 미만은 이해하겠는데 1,000원 미만은 좀 그런데요. 코스닥 148개, 코스피 42개, 전체의 7.6%, 7월 시행 앞두고 주식 합병 통한 탈피 시도가 잇따라. 그렇죠. 회사 합쳐가지고 주가를 부양해 보겠다는 거죠. 자, 1,000원 미만의 동전주. 전 동전주가 1,000원 미만인지 몰랐는데요. 그냥 원래 이런 말을 쓰나 봐요. 1,000원 미만의 동전주 상장 폐지 요건 규정 시행을 열흘 앞둔 가운데 우리나라의 동전주가 증시의 8%다. 맨 아래쪽만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 내용을 보려고 그래요. 맨 아래쪽에 인수합병, 주주간 이해관계, 기업 가치평가 때문에 성사율부터 지켜봐야 된다. 그 쉽지 않은 거죠. 맨 아래쪽에 주가 미달 요건을 충족해서 상장 폐지 결정을 받게 된 구제받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아니, 상장 폐지되면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식이 휴지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구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휴지됐는데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주식인데 그분은 주식과 채권 구별도 못 하시는 거죠. 자, 거래소 관계자는 자,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관리 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주고 안 봐주고가 아니라 규정에 해당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과 달리 이신청위원회 검토조차는 없을 것. 상장 폐지 반대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입니다. 동전주 상패 관련돼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할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투자를 왜 하는가?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건 대부분 요즘은 아세요. 네. 어르신들은 아직도 헛갈린 분이 계시지만. 근데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다른 것에 비교해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전주에 투자하셨다면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산 걸 동전주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해요? 저평가된 우량주인데 아니면 샀는데 물려서 동전주가 된 거죠. 네, 그렇죠. 자기는 가치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가치 투자라는 게 주관적인 거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큰 의문이 삼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사입니다. 동아일보고요. 2026년 6월 22일입니다. 은행빚 못 갚는 중소기업 급증. 아까 동전주하고 좀 약간 뉘앙스가 비슷하죠. 연체율 집계 이래 최고. 우리가 은행빚도 못 갚는 중소기업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좀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네. 좀비 기업. 좀비면 이미 사망했거든요. 근데 살려주는 거죠. 수혈을 해서 국가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넣어가지고요. 좀비 기업들을 지금까지 정리 안 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부담스럽거든요. 왜요? 문 닫게 만들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일자리를 잃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가 많이 어떠한 행정부, 정권이 있을 때 그 회사가 많이 문 닫으면 당연히 반응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래서
좀비인데도 불구하고 다 알아요. 연체된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출 받은 거 연장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은행 입장에서 돈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네 은행을 더 우량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건 뭐예요? 부실채권 더 정리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연체했는데 국가에서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 대출을 연장해줬지만 그게 점점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녹음을 듣고 있는 분 중에서 내가 근무하는 곳이 중소기업이다. 네. 그리고 근무하는 분이 10명, 20명 이하다. 그러면 지금 재정 상태를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 상장된 회사이다. 코스닥 같은 데가 상장됐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도 그래서 투자에 관한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회사가 앞으로 지금 어떻게 영향이 있을지 그래서 내 직업 때문에 투자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기사들이 굉장히 밝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포모 적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빚내서 어떻게든 빠르게 뭔가 그거를 커버하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쪽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국내외적인 여건 사정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갈등들이 현재에도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이고 좀 안정적으로 분산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저도 청년 재무교육이나 이런 같이 상담을 얘기를 나눠보면은 투자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투자에 대한 정답은 사실은 없고요. 또 투자에 대해서 그 누구도 확신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두신 여기도 주가도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화상 입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